커뮤니티 안에서 일종의 이런 이제 이 관계망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신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기처럼 이렇게 이 몸 안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 그 신뢰가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마주 볼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밀어내고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그 관계를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게 저는 자치 스스로 하는 어떤 지역 살림을 하는 이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늘 좀 염두에 두면서 혹은 마음의 질문들을 좀 가지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할까? 우리는 이런 활동을 왜 하는 걸까?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꺼졌네요. 네. 예, 요 개념에 대해서는 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평, 지역 사회는 수평으로 움직일 거고, 네,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수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접점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접점의 힘은 지역 사회에 있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헌법 제1조 2항이 저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과는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일정 정도, 아주 작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힘으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공익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보겠습니다. 예, 일상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사람들. 예, 요 부분을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정체성이고 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행정에서 보는 관점과 특히나 우리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공동체를 사실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특히 마음들은 어떤 이제 끊임없는 봉사의 마인드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에 비해서, 행정에서는 주민자치를 기능적으로만 많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하는 이 어떤 이 조직으로 보고 있지만,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나 어떤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마을 총회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분과 구성 언제까지 해야 되고, 세칙 제정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폭을 좀 좁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자치 구성원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들만 하는 건 아니다. 요건 알고 계시죠? 예,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권력기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일종의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어떤 권한하고 권력은 다르잖아요. 책임성을 가진 권한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조직화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개인의 이익보다 사실은 일상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상을 이렇게 갖는 겁니다. 공공성이 실현이 되면 그게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밥 먹는 숟가락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결국에는 나의 이익과 또 확실하게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건강하고 평안해야지 나도 평안하고 건강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금에 대한 상상도 개인부터 출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에는 공동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상에서 공공성을 실현한 사람들이라는 위상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어떤 학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공적인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게 공공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로만 지금 보고 계신데,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그냥 묻혀간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시는데, 지역사회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그르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뛰어넘어서 소수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시간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 그게 공론장의 출발이에요. 공론장은 다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소수가 내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사실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개인의 의견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주민자치위원 분들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어떤 공적인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이제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행안부에서 제가 자료를 갖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국정과제까지 저렇게 자치분권 추진하겠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나왔어요. 예. 이렇게 행정의 변화와 민간의 변화를 같이 갖고 가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조례를 통해서 이게 이 정부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본 어떤 진행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또 차이가 있나,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따 조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마을의 조건을 봤습니다. 예, 일단 실내의 마을 공동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성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것의 모든 부분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의 전 일련의 과정은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의 결과, 행정에서 원하는 사업의 결과, 사업의 결론, 어떤 얼마, 그 다음에 그 공모사업에서 정산, 이 작업이 아니라 주민 옆 사람을 돌아보고, 저분은 어떻게 사시나 들여다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주민자치 활동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향점으로 갖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면에서 광산구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책을 보면 주민자치 정책하고 공동체 정책이 사실은 따로 놀아요. 그 부분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조건에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인프라를 깔 거냐,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을 잘 들여다보면 주민자치하고 공동체하고 서로 만나는 접점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연결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야지만 이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정에서는 공동체에 줄 서게 되고 자치에 줄 서게 만드는데, 그게 예산이 따로 분리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냈을 때 공동체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쭉 서고,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쭉 줄을 섭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지역은 같이 통합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플랫폼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지역사회는 다양한 이렇게 기관과 공동체들이 만나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주민자치회가 가운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레바퀴가 있는데 가운데 축이 빠지면 수레바퀴가 전체적으로 굴러가지 않죠. 그리고 살이 없으면 축만 있어도 사실은 바퀴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축과 이 다양한 살들이 이 연결이 됐을 때 지역은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 이 축이 이 플랫폼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이제 자치 플랫폼이 되려면 지역사회 다양한 학교 운영위가 있으면 학교 운영위,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있으면 네트워크, 그다음에 시장 있으면 시장, 아파트면 아파트, 그다음에 다양한 10개 이상의 직능단체, 관내 기관, 동복지협의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이 부분들이 다양하게 모여야지 이게 주민자치의 구성으로 개방적인 구성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추를 과연 누가 낄 것인가, 요게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행정에서 단추를 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단추를 끼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애정 있는 먼저 활동하고 있는 집단이 그 단추를 끼워야 돼요. 그런데 파트너십은 행정과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그런 시간 필요 없이 그냥 언제 구성, 언제 분과 구성, 언제 세칙 워크숍, 언제 분과 구성, 그다음에 마을 계획 수립, 언제는 총회, 이렇게 그냥 1년간의 아예 단위를 시간을 결정을 해서 그냥 딱 떨어뜨려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방점을 주민총회에 찍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처음에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다양하게 지역사회가 그물망을 가지고 서로가 그물코로 연결이 돼서 만들 거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를 만나야 될까? 이거부터 공론장을 벌여야 돼요. 구성을 하기 위한 공론장.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성이 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되게 건강하게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여기를 에워싸고 있는, 여기는 운영 조직입니다.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운영 조직인데 에워싸고 있는 단위가 주민총회예요. 지금의 조례에서는 주민총회를 주민의 공론장으로만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 주민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라도 정말 마을기금이 공적기금의 형태를 띄어서 지역사회를 돌아온다면 이 마을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1년에 한 번씩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거 자치정부에서 내려주는 참여예산 가지고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수준으로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민총회가 엄청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은 이따가 스위스 총회를 보실 건데요. 스위스 총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공론장 모델로서 스위스 총회를 많이 보는데, 스위스 총회의 내력을 보시면 700년 이상 만들어진 건데, 거기는 주민들이 의회에서 만든 입법 권한까지도 뒤집는 권한이 있어요. 그 총회에서. 저희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마치 우리가 그 형태만 따서 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기능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총회는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한의 분배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을기금 말씀드렸고요. 예, 주민세를 지역으로, 이건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기민주주의, 이거는 이제 공론장인데
늘 이슈에 아주 큰 이슈에 대해서는 공론하고 주민들 사이에 합의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늘 빠뜨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작년인가요? 그 원전 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정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요. 신뢰하고 이런 이제 이 주민자치 과정에서 늘 공론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를 한번 볼까요?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의 역할과 운영에 있어서 행안부 표준 조례가 어느 정도의 지금 위상을 잡고 있는지 이건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목적 2020년 3월 개정안을 중심으로 볼 거고 이건 5번째 개정입니다. 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주민자치의 정의가 여기서 이제 대표성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달라진 것이 구청장님이 그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시잖아요. 옛날엔 동장님이 위촉을 하셨고 대표성이라 함은 주민을 대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이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주민을 대표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한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이 집단으로서 주민자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갖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이 직접민주주의 제도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 뽑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 플랫폼이라는 집단적인 부분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좀 보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보면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치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론장을 뛰어넘어서 이후에는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 결정을 그 총회를 하게 되면 맨 나중에 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할 때는 민간이 함께 합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합의보다는 행정에서 이거 안 돼요라고 하면 그냥 거꾸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결정을 주민자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과도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총회가 공론장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례나 법적인 측면에서도 제도가 이후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치계획 이 부분은 이따 역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 부분 5조하고 8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4차 개정안까지 8조에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 5조에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2020 3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에는 8조의 권한과 5조의 기능이 1번, 2번, 3번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예 8조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조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요게 아까 권한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조례에서 권한이란 두 글자를 없앴다라는 것은 이거는
실수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건지 이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의 권한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4차 개정안까지는 여기서 보시면 주민자치 권한, 협의 권한, 수탁 권한 이렇게 썼었거든요. 아니 그게 없고 그냥 업무예요. 업무. 업무면은 이게 누군가는 인건비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권한과 기능 혹은 권한 및 기능 이렇게 써서 주민자치 권한 및 기능, 협의 권한 및 기능, 수탁 권한 및 기능 이렇게 나가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산구는 조례는 강력한 이 제재 장치보다는 권고고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광산구가 혹시 권한 기능이 삭제되어 있다라면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거 좀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것이 이제 주민자치 쪽은 총회 개최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사실 총회 개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도대체 이 동네의 지역사회의 비전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총회 개최가 아니라. 이 비전을 수립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주체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요. 자치 플랫폼 말은 쉽지만, 그 조직에서 누군가가 조금 약간 다른 의견이 내면 그걸 조율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려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민총회 개최 이거 굉장히 기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마을의 비전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모든 과정이 주민자치 그 권한과 기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치계획과 공동체 형성 두 가지만 넣어도 상당히 훌륭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마을지원센터에서 자치활동가 양성과정 그 수료식이 있었는데 어떤 자치활동가 선생님이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내리신 게 있는데요. 저도 너무 감동받고 되게 재밌었어요. 동네 흥망성쇠의 모든 과정이 자치활동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자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알박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인데 이걸 기능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는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동장님과 읍장님, 면장님과 이 행정조직과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협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협치라는 표현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탁 권한이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되려면 또 처음에 인프라가 깔려야 되죠. 그러니까 법인이 사실은 모든 주민자치가 이제 법인으로 돼야 되는데 2010년도 지방행정개혁 특별법에서 이렇게 사무위임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청소, 방역 이런 부분들만 주민자치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나오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에 맡긴 곳이 없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이건 협약서를 가지고 마장동 정도가 한 9개 정도의 사업을 협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정말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높아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금과 주민자치회 위원회 기금이 별도로 관리가 되잖아요. 아직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은 곳은 그 기금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그 동장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기능, 이런 기능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행정에서는 민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에 있어서 이거 신뢰 관계, 그 다음에 균형 감각, 그 민과 간의 균형 감각이 있을 때 저는 법인화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작게 주민자치센터 운영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기능적으로는 마을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소식지 발간 정도 그리고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예, 요거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자치계획 일종의 지역사회의 발전 계획의 총체적인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세 번째가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여기에 이제는 여기까지 가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센터 운영계획. 이거 지금 아직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죠. 저희 공무원들이 분과별 사업계획. 그 다음에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 여기 6번째.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합쳐져서 자치계획이에요. 이게 만들어져야지 세세하게 봐야지 마을의 비전이 수립이 되고 그 안에서 실행계획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광역시 특히 이제 광산구도 비슷하겠지만 인천도 지금 그 참여예산 동협치형 주민자치회 연계형 참여예산을 쓰느라고 올 한 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치 요것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역할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6번째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주민참여 예산은 행정에서 미리 보따리 이제 예산액을 설정해 놓고 이거 써야 해라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 결정해서 막 그린카드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그거 몇 년 하다가 지쳐서 주민자치위원 그만두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거 먼저 하고 모이면 그럼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공론장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상상을, 마을 상상을. 재밌게, 즐겁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계획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을 이제 써야 된다라고 뭐 한 동당 5천에서 1억 뭐 이렇게 예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쓰십시오. 공모사업 통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는 그냥 일단은 예산을 갖춰 놓으시고 마을에서는 준비가 안 되면 이거 쓰지 말아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의지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모이고 뭐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이게 모여지면 그때 행정이 신청을 해서 행정은 신청을 하면 그거를 심사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담회 거쳐서 주민참여 예산이 고스란히 쓰여서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게 마치 다인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들이 이걸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과정이고요. 이걸 1년에 다 만들 수 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잘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끼리 하기 힘들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우리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하고 어떻게 같이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어떤 학습도 할 수 있으면 학습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요 이전에 워밍업 시간, 데우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기능에만 매몰되시다 보면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서. 예, 그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봤는데, 이거, 조례에서 현실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대표성 문제, 그 다음에 주민총회의 개념 및 앞으로의 지향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결정권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게.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권한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 마을기금 제도를, 인천에서는 마을기금 제도를 가능한 한 내년쯤에는 작게 조례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보충성의 원리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국과 현재 조례는 사무국 또는 간사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 따로 간사 따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 조직과 예산 있고 지방정부 조직과 예산 있고 지역이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죠. 예, 조직을 주민자치의 조직으로 본다면 그 안에 운영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사무국이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청량군이 간사에 대한 1인 간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조례로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2020 주민자치의 계획에 방향성은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 그 직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뭐 이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민자치 업무가 기존과 다르고 그다음에 위원은 18세 이상, 그다음에 위원 이촉은 구청장님이나 군수님이 하시고 운영의 재원들은 조금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예, 좀 보시면은 이렇게 좀 준비가 좀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마을과 행정의 준비가 좀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요거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그 주민자치에 일단 구성이 되셨으니까 뭐 그냥 막 앞으로 강상구가 워낙에 이 총회도 정말 잘하시고 저희가 작년에 광주 시민총회에도 인천에서 갔었는데 엄청 저희도 필을 받고 왔거든요. 되게 재밌었고 정책 마켓도 되게 재밌어서 그것을 송도 이동해서 정책 마켓을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기능에만 빠지게 되면 사람을 놓쳐버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남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고 시간을 갖고 하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단추를 깨는 주체는 기존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 그룹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봤어요. 민관 공동으로는 자치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세요. 민에서는 이 자치활동 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봉사활동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에서는 기능적으로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이 주인이 돼서 지역 살림을 한다.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같이 행정과 민이 수단으로서 협치가 가능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공동 인식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을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열린 자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실제로 노파심만 가지실 게 아니라 실제로 권한을 나누려면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지면으로만 권한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한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체 활동가 또 많이 양성하셔야 되고 물적 기반 사회적 보상 체계 다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자치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열린 자치회를 갖기 위한 방법,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 그 다음에 예산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습의 밥상 차리는 거, 그 다음에 읍면 동장 역할 강화, 협치체계 구축. 예, 광산구가 우산동, 그 다음에 첨단동, 이 동장님이 동장 추천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계신가요?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금천구가 서울시 금천구 독산 4동인가요? 거기가 지금 행안부에 가 계신 동장님이 민간인 동장으로 오셔서 2년을 하시고 행안부로 다시 가셨거든요. 그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장님이 동장실을 없애고 지역사회 수평적 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동장님이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저는 의식을 같이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요만큼만 더 동장님이 움직이셨으면 움직인다? 인식을 같이 한다.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러려면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와 동장님이 수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장님이 나서서 이런 정책 어떠세요? 저런 정책 어떠세요? 제안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그 제안을 좋아요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의존된 거잖아요. 그럼 동장님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면은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시간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의식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행동을 먼저 동장님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행동과 움직임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나와야 된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동장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동장님들의 움직임은 최소화하시고 그 의식, 인식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가자이동에서 지금 연수구 부구청장으로 계신 동장님을 2004년도에 만났어요. 근데 그 동장님과 거의 일주일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얘기를 늘 수다를 떨었어요. 1년에 아니 한 평생 먹을 추어탕을 1년에 추어탕집에서 엄청 소주하고 많이 마시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별별 얘기 다 나눴어요. 2020년이 되면 차가 하늘로 날아다닐 거다. 자동차 이 항로가 생길 거다. 그 다음에 경관을 위해서는 색깔까지도
도시의 색깔도 조금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주민자치에서 별별 얘기 다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수다를 떠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의 동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늘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수다를 떨 때 주체는 늘 주민이었다. 나는 그 중간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끼어서 얘기를 나눴을 뿐이고 뭐가 필요하면 연결을 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자동 더디 10년이라는 10년사 안에서 인터뷰로 실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힘을 저는 동장님이 몸을 움직이시지 마시고 인식을 같이 하시는 동장님이 많이 많이 계시기를 바라고 광산구가 늘 그렇게 동장님이 많이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가들을 정말 시민들이 엄청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뭐예요? 등본 떼는 곳 혹은 노래교실을 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자치의식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동가 과정, 양성 과정들을 많이 만드시는 거 많이 필요하고요. 전단팀하고 활동비 그 사회적 보상 체계를 꼭 갖추셔야 됩니다. 사회적 보상 체계가 물적 보상만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제 공간인데요. 저희가 2000년도 아니다. 이 1999년도 정부정책 마을 주민자치정책 토론회가 정부 차원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이것 때문에 일본으로 공민관을 공부하러 활동가들이 한 2번 정도를 계속 들락날락 했었어요. 근데 이 공민관에 딱 일본의 공민관이 초등학교 하나 있는 곳에 공민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어떻게 그 공간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빵 냄새, 커피 냄새가 나요. 그리고 네모나지 않아요. 공간이 둥글둥글하고 뭐 아주 안전뱅이 소파부터 낮은 책장부터 그다음에 살구빛 조명부터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공민관은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애 학습 시설이에요.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거기다 얹은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능을 얹다 보니까 공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공간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많이 있을 때 주민들이 그 공간을 드나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유현중 건축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학교도 나누어질 거고 그다음 지역사회 공유 공간이 대단히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매력적인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주로 미내 공간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 2층을 민원 공간으로 좀 많이 바꾸는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디지털에서 어떻게 만날 거냐.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 안에서의 소통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과로의 생각이 바뀌면 마을이 변화한다. 과로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이 바뀌면 마을이 변화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마을이 변화한다. 또는 행정의 생각이 바뀌면 마을이 변화한다. 동장님의 생각이 바뀌면 마을이 변화한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 가로안이 이 담길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움직임으로 좀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의 생각을 묻는다, 저한테 저거를 질문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답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선 행정이 먼저 변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의 생각이 바뀌면 진짜 지역이 바뀌어요. 근데 행정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인식을 이렇게 유연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광산구는 유연하시잖아요. 광산구는 엄청 행정의 생각이 유연하신데 구청장님의 생각도 엄청 유연하시고 되게 열려 있으시잖아요.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그러고 설레이는 도시잖아요, 광주가.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훌륭한 동장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동장님들이 잘 그냥 편안히 계시다가 이렇게 민간인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냥 행정이 조금만 민 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민도 행정의 곁으로 갈게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좀 자꾸 생각을 교류하는 어떤 스며드는 시간, 요런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같이만 일단 눈을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 얘기를 또 나누고 그래서 거리를 좁혀가자 이런 마음을 좀 갖는 게 무척 필요합니다. 예. 시민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는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역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정말 갖춰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게 엊그제 그 은평 상상 라이브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로나에 민이 70만이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공적 마스크 약국에 몇 개 남았나, 이 플랫폼은 정부에서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래요. 중학생들이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공공성에 실현할 수 있도록 깐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민들의 움직임이 공적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늘 그렇게 연결되면서 살아왔던 건데 우리가 늘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번에 아까 뭐 알코올 소독제도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마스크 공장에 자원봉사하러 주민들이 가가지고 기업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서 그 기업은 그걸 가지고 또 기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인천에서도 그 외국인들이 많은 동네 한방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스크가 필요해요 라는 이 한마디를 마을 공동체가 알아채고 마스크를 모았어요. 근데 동네에 숨어있는 마스크만 보내실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 엄마들이 같이 인견으로 마스크도 만들고 면으로도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마스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의 12,000장 이상이 모여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또 울컥하고 또 상인회에서 움직였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있는 어떤 이 살아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힘을 우리 늘 일상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자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마지막으로 띄워놓은 것이 다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 우분투라고 달리기를 해서 1등한 친구는 저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 땅 했더니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에 막 죽어라고 달리잖아요. 1등 하려고 달리는데
아프리카 친구들은 정말 손을 다 딱 같이 마주 잡고 같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도 같이 돌고 같이 와서 맛있는 과일을 나눠 먹었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말 다 짓밟고 나만 1등해서 저 과일을 다 혼자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은 그렇게 굴러갔다가는 저는 뭐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세계도 이 팬데믹에서 극복할 수 없다. 저렇게 연결망으로만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재밌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자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아니라 삶으로, 동네에서의 삶으로.